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전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누누 감독이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누 감독은 토트넘에서 4-3-3에 가까운 전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누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적인 포인트는 수비하는 상황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전방 공격수 3명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중앙에 밀집한 전형이 형성되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할 때 손흥민과 모우라가 측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전방 3톱과 중앙 미드필더가 중앙에 촘촘하게 모여있는 전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앙의 선수들을 밀집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하는 상황에서 중앙에 단단한 수비 블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보다 먼저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역습을 가져가는 흐름으로 경기에 나올 때가 많은데요. 이때 누누 감독은 중앙에서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매 경기마다 선수들이 플레이한 평균적인 위치를 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요. 이러한 누누 감독의 전략이 가장 잘 반영되었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맨시티전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최전방의 손흥민, 좌우측면에 베르바인과 모우라를 배치하는 전형으로 나왔는데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중앙으로 최대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밀집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중앙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훨씬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했지만 토트넘의 단단한 수비에 막혀서 득점에 실패했고 오히려 토트넘이 역습을 통해 기록한 손흥민의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은 수비하는 상황에서 중앙 지역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분명한 강점이 있었는데요. 한편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하는 전형의 두 번째 장점은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 수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아쉬웠던 것은 무리뉴 감독이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때 손흥민이 너무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누누 감독도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긴 하지만 측면 공격수들을 중앙에 밀집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높은 지역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손흥민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가 팀을 맡았을 때 손흥민은 수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누누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수비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측면으로 내려가지 않고 높은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 머무르기 때문에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수비하는 상황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드는 전형은 역습할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리는 데 좋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누 감독은 중앙의 선수들을 밀집시키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역습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고 중앙에서 상대의 볼을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에 밀집하는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측면의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의 전략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해도 중앙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낸다는 것이긴 하지만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 결국 위험지역 안으로 볼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너무 많은 크로스를 허용하는 것은 토트넘의 수비에 좋지 않은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하면서 상대팀에게 너무나 쉽게 측면 공간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토트넘은 경기당 24개의 크로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 장면을 봐도 토트넘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해 있는 만큼 상대팀이 측면 지역으로 볼을 전개한 이후에 너무나 편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해 있지만 중앙에서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상대가 측면 지역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크로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이때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3명의 선수로 미드필더 전 지역을 수비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허술할 때가 많습니다. 토트넘은 중앙에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상대팀이 중앙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볼을 빼앗지 못하고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봐도 토트넘은 압박을 시도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많은 팀인데
압박을 성공한 횟수는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성공률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그만큼 토트넘은 압박을 많이 시도하지만 압박에 실패하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것은 토트넘이 압박을 시도할 때 상대팀이 전술에 변화를 주면 상대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상대팀 전술에 대응하는 누누 감독의 판단력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특히 5라운드 첼시전과 6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첼시전에서는 토트넘이 전방에서 첼시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첼시가 3-4-3 전형을 사용하다가 캉테를 투입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렸는데요. 이때 토트넘이 첼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원에서 압박을 놓치는 선수가 생겨났고 압박에 실패하는 모습을 경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첼시전을 보면 토트넘이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중원에서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또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고 아스날은 4-2-3-1 전형을 사용하다가 왼쪽 측면에 있는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는데 이때 토트넘이 아스날의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를 봐도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스날의 미드필더는 4명, 토트넘의 미드필더는 3명이 되면서 토트넘이 아스날을 중원에서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결국 첼시전이나 아스날전이 끝난 이후에 누누 감독이 미흡했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토트넘의 압박이 허술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고 기록으로 봐도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을 가장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점 또한 7경기에서 10개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은 5팀밖에 없는데요. 서투른 압박으로 인한 수비적인 문제도 토트넘이 가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토트넘에게 큰 문제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했던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로 이적하는 것이 불발된 이후부터 케인의 개인적인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도 하지만 누누 감독의 전술에서 케인의 사용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케인은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팀의 공격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수고 그래서 중원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장면이 많은 선수인데요. 그러나 공격이 전개될 때는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으로 움직여서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케인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누 감독 체제에서 케인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가 너무 많습니다. 누누 감독은 케인이 측면으로 수비수를 유인하고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케인이 볼을 잡았을 때는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전방, 케인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는 경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서는 케인이 페널티 에어리어와 멀어지기 때문에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케인의 활동 반경을 비교해봐도 지난 시즌에는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 지역, 특히 왼쪽 측면에서 자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케인이 골대와 먼 지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케인의 슈팅 횟수는 지난 시즌보다 평균 1개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기록한 슈팅의 숫자는 비슷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기록한 슈팅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이처럼 케인이 부진한 것도 케인의 개인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기도 하지만 누누 감독이 케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누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누누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확실하지만 의도했던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할 때도 경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을 정도로 누누 감독의 토트넘은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누 감독이 A매치 기간 동안 얼마나 전술적인 보완책을 들고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